네, 안녕하세요. 약속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3D 익스프레스 플랫폼으로 알아보는 구조 해석 실무 난리니어 스태틱 애널리시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1시간 동안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저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대 기술 대표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많은 분들이 정말 참가를 해주셨는데요. 좀 알찬 웨비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컨텐츠를 6개로 정도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과 디스크리트 매스메티컬 모델이 뭔지 좀 오버뷰 레벨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실질적인 주제인 비선형 정적 해석에 대한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아이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솔루션이 필요하죠. 그 어떠한 솔루션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2개의 이그젠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이론적인 내용과 매칭을 해서 한번 바라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하고 나면 강도 평가에서 항상 살펴보게 되는 본미세스 스트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한번 짚어보면서 이번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선형 정적 구조 해석입니다. 자, 이 제목 그대로 보면 난리니어 스태틱 애널리시스라고 용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정적, 동적이 아닌 어떠한 정적 해석이고 선형이 아닌 비선형 해석입니다. 뭐 용어 자체는 뭐 비선형 정적 또는 정적 비선형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해석이 실질적인 우리 엔지니어링 영역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시뮬레이션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턴이라는 분이 운동 법칙을 개발하고 미분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 후대에 많은 과학자들이 개발과 노력을 쏟아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에는 시뮬레이션,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해석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미래를 그냥 함부로 예측을 하게 되면 그 무당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물리 법칙을 준수하면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약간 좀 한정적으로 구조 해석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을 정의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구조적 성능을 미리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여기 참여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라는 기법을 통해서 구조물의 거동을 살피죠. 이것을 좀 어떻게 정의해야 되나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떠한 물리적 영역을 이산화된 유한계의 요소와 여기 있는 요소와 이 각각의 노드로 분할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수치 해석 기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약간 무책임한 설명이죠. 유한요소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설명과 다른 도메인의 시뮬레이션과 어떤 다른 점을 좀 설명드려야 하지만 저희들은 실무자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이 정도의 정의만 받아들이면 뭐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구조해석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체의 도메인을 요소와 노드로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을 해석했을 때 주어진 하중과 경계 조건에 대해서 노드가 얼마나 움직였는가 또는 얼마나 움직여 왔는가가 우리의 관심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거동을 살펴봐야 하는데 물리 세계에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이 변형한다 또는 물이 흐른다 또는 열이 전달된다. 다 어떤 것이죠? 어떤 상태의 물리적인 상태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미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미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기울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경향성을 통해서 아주 가까운 미래에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물리적인 시뮬레이션의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해석이든 유동 해석이든 뭐 열 해석이든 전자기장 해석이든 시뮬레이션 모든 도메인은 어떠한 지배미분 방정식을 구축하게 되고 그것을 풀어서 우리는 솔루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배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분 방정식은 미분항을 포함하고 있고 여러 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제 위에는 손으로 푸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풀게 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는 미분 방정식 자체를 입력을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로 어떠한 물리적인 거를 시뮬레이션 할 때 그 지배 방정식은 모두 매트릭스나 벡터 또는 뭐 다양한 물리 형태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되게 됩니다. 구조 해석 역시 동일합니다. 구조물의 거동 관련된 미분 방정식은 좀 거칠게 이야기해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M은 질량이고 하나의 질점이 있네요. K는 스프링, 강성, C는 댐퍼, 댐퍼죠.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주변에 있는 구조물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고동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리고 힘의 평형 측면에서 이퀴에이션을 세워보면 이와 같은 운동 방정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단순한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책상이라던가 어떠한 구조물, 굉장히 복잡한 3차원 구조물에 대한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모델로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구조 해석을 좀 크게 보면 왼쪽에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굉장히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개의 노드가 보이죠. 각 노드별로 여러 개의 자유도를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드는 변형하면서 X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Y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로테이션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자유도를 가지죠. 구조 해석은 왼쪽에 있는 스프링 댐퍼 매스 시스템이 아니라 이러한 노드 개수에다가 자유도 수만큼 곱한 변수를 모두 풀어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볼릭하게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행렬이고요. 이렇게 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벡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구조물의 절점의 변이기 때문에 그것은 X이죠. 자, 그러면 각각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M은 매스가 아니라 이제는 매스 매트릭스, 가속도 벡터, 댐핑 매트릭스, 벨로시티 벡터, 스티피니스 매트릭스 또는 강성행렬이라고 하죠. 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이게 우리가 노드가 얼마나 움직여 왔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물리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지배 미분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미분 방정식은 구조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심볼릭하게 이처럼 표현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분 방정식에서 이와 같은 매트릭스와 벡터 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변분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FEM 내부에 사용되는 굉장히 다양한 스킬들을 설명해야 되지만 우리는 실무자니까 이 정도의 이퀴에이션만 이해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디스크리트 매스메티컬 모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이퀴에이션 하나만 있으면 선형 정적, 선형 동적, 비선형 정적, 비선형 동적, 보이준동 해석, 리니어 다이나믹 모두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퀴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비선형 정적 구조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정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정적이다, 동적이다. 자, 우리가 이거 다 이해하고 있고 다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는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적이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무언가라는 이미지가 있고 동적이다라고 하면 뭔가 움직이는 무언가라는 이미지가 있죠. 이러한 이미지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학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엄밀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클립을 삽입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실제로 예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예요. 자, 이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정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정적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으니까 동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정적 해석이라고. 따라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동적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정적과 동적 구조 해석 입장에서 스태틱과 다이나믹을 구분하는 것은 변화하되 매스에 의한 이너시아 에펙트, 관성 효과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와 같은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스태틱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하중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하는 응답들이 있네요. 우리가 약간 가볍게 봤을 때는 시간에 따라서 하중이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 시간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동적 해석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F1, F2, F3는 특정 시간대의 하중입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응답 3개가 있는데 이 X1이라고 하는 응답은 이 하중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고 이 나머지 시간대의 인풋에 의해서 받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의미도 없고 각각 그 순간순간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대응값일 뿐입니다. 이것을 스태틱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시스템은 똑같은데 끝단에 매스가 달려 있네요. 자, 매스가 달려 있는 상태에서 시간에 따라서 이와 같은 하중을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XT에서의 응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포인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의 응답은 여기에서 가해진 하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관성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중에 이전에 발생했던 이 매스의 관성에 의해서 발생됐던 이러한 이펙트들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 효과, 이너시아 이펙트, 메모리 이펙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다이나믹 시스템에서는. 한편 이 기존의 관성 이펙트는 현재 시간에서 조금 이전의 거는 좀 많이 영향을 주고 저 멀리 있는 것들은 좀 영향을 덜 주게 됩니다.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매스가 없는 물체가 있나요? 하나도 없죠. 매스가 없는 물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모든 구조 해석은 동적 해석, 다이나믹 시스템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스태틱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이 하중이 변화하는 시간을 충분히 느리게 되면 동적인 이너시아 에펙트가 거의 무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스태틱 시스템으로 간주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관성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전 시간에 입력된 어떠한 하중이나 영향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러한 영향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다이내믹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매스매티컬 모델이네요. 자, 주어진 외력에 대해서 구조물이 천천히 변형할 경우 무슨 말이냐면 외력이 천천히 작용할 경우 관성의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밟게 되면 우리 몸은 앞으로 쏠리게 되죠. 하지만 천천히 밟으면 몸은 앞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을 충분히 늘려서 가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가해지는 관성력이 거의 무시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쏠리지 않는 것이죠. 하중 중분이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면 속도와 가속도가 어떻습니까? 거의 무시 가능하죠. 따라서 스태틱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본 관성항과 감쇄항은 무시합니다. 자, 이제 이 웨비나에서 앞에 2개의 텀은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정적 해석은 어떤 것을 푸는 것이냐? 내부적으로 심볼릭하게 보면 F는 KX라고 하는 이런 매트릭스와 벡터들로 구성된 이큐에이션을 풀어내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태틱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자, 비선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선형을 알아보는 첫 번째 방법은 선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이와 같은 웹8보를 모델링 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 웹8보에 하중을 프레셔를 일정하게 가해주는데 정적 해석입니다. 자, 하중을 1을 주고 3을 주고 5를 주고 10을 주고 4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에 각각의 응답을 구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의 비율을 살펴보니까 내가 하중을 3배 주니까 결과가 3배로 늘어나고 10배를 주니까 10배로 늘어납니다. 이와 같이 프레셔가 즉 하중이 증가되는 비율만큼 응답이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를 구조 해석에서는 선형성, 리니어리티라고 합니다. 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선형성이 따로 있고 또 다른 도면에서 이야기하는 리니어리티가 또 따로 있지만 구조 해석은 개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선형성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보셨던 웹8부에서 자, 연직 하방향으로 프레셔 1을 줬어요. 그리고 횡방향으로 프레셔 1을 줬어요. 그것에 대한 응답을 얻었으면 이제 어떠한 이 압력과 이 압력의 조합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스케일링하고 중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추가적인 구조 해석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결과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은 선형성 때문에 선형 해석도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이와 같은 중첩성의 원리는 굉장히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기술이죠.
자, 그럼 비선형성은 무엇인가? 자, 재료 비선형, 경계조건 비선형, 기하적 비선형 한 번쯤 들어보였을 것 같습니다. 자, 비선형은 앞서 말씀드렸던 선형이 아닌 모든 경우입니다. 자, 그것을 구조 해석 측면에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재료 비선형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재료를 늘렸을 때 탄성 범위에 있지 않고 소성 범위에 있을 때 재료 비선형이라고 하죠. 경계 조건 비선형, 어떤 접촉이 발생해서 경계 조건이 바뀌는 경우, 또는 기하학적 비선형은 뭐냐면 변형이 커지니까 강성 행렬이 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이 입력에 대한 출력이 선형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결국에는 앞서 보셨던 이 이큐에이션에서 F는 내가 알고 있는 하중이고 X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선형성은 여기 앞에 있는 K 매트릭스를 변하게 하는 것이죠. 비선형 해석은 결국 비선형 정적 해석은 결국 이것이 변화할 때 이 평형식을 맞춰 나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비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한 하중에 대한 결과가 선형적이지 않은 경우이고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해석들은 모두 비선형 해석입니다. 자, 이퀴에이션으로 돌아가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선형 정적 해석에서 하중은 어떻게 주는지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F 하중은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줍니다. 왜 그러냐면 비선형 해석이기 때문에 내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하중까지 도달하기 전에 응답이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중을 조금씩 줘가면서 그때의 결과를 모두 추적해서 패스 디펜던트하게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바쿠스나 플랫폼, 많은 시뮬레이션 툴에서는 정적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하중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시간에 따라서 하중을 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정적 해석은 시간이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타임은 뭘 의미하냐면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하중을 얼만큼 중분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레퍼런스 값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중은 선형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빨간 점이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토탈 타임이 얘가 1초일 때 0.1세컨드까지 지나갔다. 해석이. 그것은 내가 주고자 하는 하중의 10%를 줬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토탈 타임을 1초가 아니라 10초로 줬습니다. 그리고 1세컨드 때만큼 해석을 진행했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 10%의 하중을 가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적 해석에서의 타임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하중을 중분하기 위한 레퍼런스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1 파스칼이라고 하는 압력을 이렇게 가했다고 했을 때 해석적으로 1이 갑자기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0에서 0.1, 0.2, 0.3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구조물이 변형되면서 해석이 진행되면서 하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결과를 찾는 게 해석이 진행되는 과정이죠. 되면서 이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강성 행렬은 계속 변하게 됩니다. 자, 계속 변하게 되죠. 근데 그때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이것이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비선형 정적 해석은 이와 같은 세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심볼릭 이퀘이션을 하중을 조금씩 늘려갈 때 늘릴 때마다 이 K가 변하는데 그때의 응답을 구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 해석은 이거 이퀘이션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조 해석은 기본적으로 정적 해석에서는 힘의 평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외부에서 가한 힘의 총합 P와 내부 저항으로 발생하는 내력의 총합 I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같아야 되느냐? 해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종료되는 순간까지 구조물이 변형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법칙이죠. 자, 이와 같은,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와 같은 이것과 이것이 같다고 하면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평형을 이루기 위한 수학적 스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조 해석에. 어떤 구조 해석이냐면 오차를 줄여가며 충분히 정확한 해를 찾을 때까지 반복 계산을 하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치 해석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들어봤을 법한 뉴턴 랩선 메소드라는 수학적 기법을 활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쓰이냐면 여기에 쓰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선형 해석은 하중을 한꺼번에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형 해석은 결과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올 텐데, 자, 직선으로 나올 텐데,
자, 이렇게 직선으로 나올 텐데 비선형 해석은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중간 과정을 다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중을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중을 조금씩 늘리는 것을 용어적으로 인크레먼트라고 합니다. 자, 인크레먼트라고 하는데, 자, 이 방정식은 평형을 맞출 때 구조물이 변형되면서 K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변하기 때문에 이게 등식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따라서 어떠한 행위를 하냐면 얘도 조금 바꿔보고 얘도 조금 바꿔서 왔다 갔다 계속 얘네들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것과 일치하도록 계속 반복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용어적으로 이터레이션이라고 하죠. 한번 바꿔보니까 안 맞네. 한 번 더 계산해보자. 이터레이션 2.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석에서 용어에 들어봤던 인크레먼트와 이터레이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세 번째 인크리먼트에서 뭐 힘의 평형을 맞췄어요. 이렇게 K와 X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밸류에이션 해가면서 그때 F랑 딱 맞았을 때 우리는 그때 평형을 이루었다 하고 그때 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천천히 한 칸씩 진행하면서 하는 것이 비선형 해석의 핵심이죠. 자, 오늘 웨비나에서 설명드리지는 않지만 동쪽 해석도 이와 매우 유사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 다시 한번 이퀘이션에서 돌아가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인크레먼트, 이 하중은 비선형 해석에서 절대로 한꺼번에 주면 안 됩니다. 조금씩 늘려갑니다. 이때 x와 k는 어떻게 되죠? 이터레이션을 해서 두 개의 값을 이밸류를 해가면서 조금씩 바꾸면서 f 값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러한 계산을 하고 그것을 이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터레이션 한 세 번 하니까 평형이 딱 맞아요. 그럴 때 이 등식이 성립하겠죠. 이때 우리는 용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수렴했다라고 하죠. 컨버전스, 수렴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주어진 시간 때문에 웨비나에 중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제가 잠시 후 소개해드릴 유튜브 채널에 이와 같은 컨텐츠가 있으니까 요거를 살펴보시면 뉴턴 랩슨 메서드가 뭔지, 수학적으로 뭔지, 그리고 실제 FM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수 있으니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영상을 추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F는 KX라는 심볼릭한 매트릭스와 벡터로 구성된 이퀘이션을 풀어내는데 힘의 평형이 중요하다. 힘을 조금씩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계략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맨손으로 못을 박을 수 없듯이 수계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지만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미분방정식이죠. 자, 그것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저는 3D Experience Works Simulation Structural Rul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리아는 다소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전문 브랜드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 아바쿠스가 보이네요. 아바쿠스는 전 세계에 있는 FM 솔루션 중에 가장 명성이 높고 결과도 정확한 걸로 알고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하이엔드 솔루션이죠. 이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설명드리는 비선형 정적 해석뿐만 아니라 동적 해석, 뭐 컨택 해석, 접촉 해석, 무슨 유동과 비슷한 SPH 해석, 굉장히 다양한, 심지어 전자기장 해석까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솔루션을 플랫폼에 이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뭐 사용성이라든지 솔버 측면이라든지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이유에서 플랫폼에 이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플랫폼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왼쪽에 스마트폰이 있고요. 오른쪽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뭐로 운영체계가 운영되죠? 자, 아이폰은 iOS, 뭐 삼성 갤럭시면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운영체계가 있어야 우리가 앱을 설치하고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 플랫폼에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운영체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그 자체입니다. 자, 운영체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자, 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음악도 듣고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뭐 송금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도 앱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앱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앱을 모아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앱이 공통된 뭐 예를 들어서 송금, 뭐 환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금융이라고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 볼까요?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라는 구조 해석 롤을
통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앱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앱들이 이런 식으로 그룹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과 거의 유사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선형 정적 해석, 그리고 뭐 열 해석, 또 여기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멀티 스텝 해석이라던가 아니면 러버와 같은 하이퍼 엘라스틱 이런 머테리얼, 그리고 다양한 비선형 정적 해석도 가능하고요. 뭐 당연히 동적 해석도 가능하죠. 극한 변형 및 충돌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제가 해석을 했거나 아니면은 해석한 예제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복 하중에 대한 퍼티그 데미지, 듀어러빌리티 역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롤 안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앱들의 모임이 롤이라고 했는데 이 롤은 등급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죠. 저희 지금 웨비나 듣고 계시는 많은 그 청중들께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도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기능적으로. 마찬가지로 이러한 롤들도 기능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자, 클라우드 플랫폼은 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한다라는 밸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한 자동차 충돌 해석을 한다 치면 그런데 사장님이 워크스테이션을 안 사줘요. 저는 노트북밖에 없는데 이런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 컴퓨터에서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내서 클라우드에서 계산하게 하고 저는 그 결과를 불러와서 계산하는 것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워크스테이션이 구비되어 있거나 나는 내 PC에서 계산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전통적인 그런 계산 방식도 모두 지원됩니다.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계략적으로 살펴보았고 어떠한 도구가 있는지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진입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실제로 제가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이 영상은 오늘의 웨비나를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롤들이 있습니다. 롤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앱들이 있네요. 이 롤은 우리가 구조 해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롤인데 뭐 인터페이스가 이렇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모델을 불러오게 되면 해석에 대해 필요한 기능들이 상황별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솔리드웍스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솔리드웍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아이콘을 실행하지 않고 플랫폼 내에서 바로 실행했습니다. 자, 이 솔리드웍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솔리드웍스를 플랫폼 내에서 바로 호출을 한 겁니다. 바로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오른쪽에 이러한 파란 창이 뜨게 되는데 나의 솔리드웍스와 우리 회사의 플랫폼이 연결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면 내가 평소 정형 업무처럼 모델링을 하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옮겨서 다양한 협업이라던가 어드밴스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해석을 위해서 이와 같은 임의의 파트를 생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내고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네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디스크 모양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내 컴퓨터에서 작업은 되고 있지만 아직 플랫폼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야라고 저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델링이 얼추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내 로컬에도 당연히 저장이 되고 내 PC에도 당연히 저장이 되고 플랫폼에도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솔리드웍스 환경에서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바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아바쿠스 솔버를 탑재하고 있는 솔루션으로 바로 진입을 한 것이죠. 구조해석에서는 당연히 메쉬가 필요한데 우리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생성하지 못했던 육면체 요소를 얼마나 쉽게 생성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오메트리는 한 번에 헥사 모델, 주사위처럼 생긴 육면체 모델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내에서는 오토 파티셔닝 기능이 있는데 아바쿠스에서처럼 볼륨을 나누어 가지고 헥사 메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 이것을 오토 파티셔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오메트리를 인식하고 플랫폼이 이렇게 분할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앱, FE 모델 생성하는 앱을 실행을 해서 메쉬를 원클릭만 해주게 되면
원하는 헥사 메쉬로 바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초기 형태를 정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빈 메쉬라고 해놓고 제가 선택했던 지오메트리, 분할했던 지오메트리를 불러옵니다. 파티션 헥스 메시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이처럼 선택한 이후에 메시 기능만 치면 바로 이와 같은 6매치 요소가 생산됩니다. 근데 좀 더 조밀한 메시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좀 더 한번 업데이트 했습니다. 뭐 실시간으로 바로 쉽게 바꿀 수가 있죠. 자,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방금 생성했던 유한 요소 모델을 해석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의 주제인 스태틱 스텝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스텝 타임이라든가 인크리먼트라는 용어가 보이네요. 이것은 해석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창에 보니까 어떤 빨간색 동그라미도 있고 뭐 파란색도 있네요. 이것은 뭐냐면 이 어시스턴트 창을 통해서 해석자가 내가 빼먹은 옵션이나 설정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들입니다. 따라서 해석자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채워가면서 해석을 위한 준비를 다 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구조체에 어떤 머티리얼을 부여해줘야 되겠죠. 아바쿠스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내에서도 섹션을 정의하고 거기에 머티리얼을 부여한 다음에 그 자체를 이 파트에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자, 경계 조건이 필요한데 저는 이 홀은 꼭 잡아주고 또 뒤쪽 면은 약간 벽에 붙어 있는데 약간 슬라이딩처럼 이 벽의 노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와 관련된 경계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제가 데모를 위해서 간단히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임의 하중들을 조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연직 하방향, 아래 방향으로 이게 좌표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손쉽게 Z 방향, Y 방향으로 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100N은 하중을 주었고요. 자, 왼쪽으로 해도 아래쪽으로 100N의 하중을 주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니까 이 창들이 모두 완성되었네요. 이제는 해석을 돌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트레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계 조건은 잘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해석에 내가 스태틱 스텝을 정했었지 이런 식으로 조건이 들어가 있구나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줍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플랫폼 내에서는 로컬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둘 다 가능하다고 했었죠. 일단 이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로컬 PC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는 최대 8코어까지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8코어를 통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해석이라서 이렇게 쭉쭉쭉 해석이 진행됩니다. 자, 이 그래프가 뭔지 모르겠네요. 잠시 후 살펴볼 거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해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해석 스텝별로 한번 볼 거고요. 하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용어가 보이네요. 요거 우리 아까 이론적으로 설명했던 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숫자들이 뭔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요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따로 슬라이드로 보기로 하고 그럼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하중을 조금씩 증가시킨다 그랬죠. 한꺼번에 아니라 조금씩 증가시켰을 때 홈비세스 스트레스라든가 디스플레이스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저는 메시를 띄워놓고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메시까지 디스플레이 해놨고 생각보다 제가 주었던 하중이 너무 작았던 탓에 디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스케일을 좀 조정해가면서 실질적인 미소 변형이더라도 전반적인 고동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네요. 자, 앞서 우리가 F는 KX라고 하는 심볼릭한 이퀘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선형 정적 해석은 이 이퀘이션을 푸는 것이고 하중을 점진적으로 주면서 K가 변할 때 X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선 데모 영상에서 저는 이니셜 타임 인크리멘트를 0.05로 주었습니다. 자, 토탈 하중이 있는데 자, 내가 하중을 한꺼번에 줄 수 없으니까 야, 초반에 비선형 해석이니까 야, 5%만 증가시켜봐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 인크리먼트에 대한 최하치와 최상치를 그냥 범위에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크리먼트는 최대 1000번까지 할 수 있도록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죠. 자, 스텝 타임은 1초로 되어 있네요. 자, 이 1초 우리가 지금 웨비나를 2시에 했는데 그 시간과 일치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이 1초는 하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레퍼런스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이 위에 인크리먼트가 있네요. 자, 하중을 조금씩 증가시켰어요. 0.05만큼 증가시켰고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0.05만큼 계산하니까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근데 이 솔버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힘의 평형이 너무 잘 맞는데?
야, 컨버전스가 너무 잘 되잖아. 그럼 0.05로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겠는걸? 이라고 스스로 알고리즘이 판단을 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인크리먼트를 늘려줍니다. 보십시오. 0.05에서 0.07로 갈수록 더 느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터레이션은 한 번만 했네요. 아니, K 매트릭스가 변하지 않아서 바로바로 수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저는 비선형 정적 해석을 의도했지만 플랫폼에서 스태틱 스텝은 입력값에 따라서 선형 정적 또는 비선형 정적 해석으로 구분되는데 지금 방금 보신 이 예제는 선형 정적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터레이션이 한 번에 다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초기에 5%씩만 늘려라라고 정의했지만 수렴이 잘 되기 때문에 쭉쭉 늘어가면서 이 간격이 커졌죠. 그것에 대한 형태를 이와 같은 커브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제는 선형 정적 해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는 자 0.05가 아니라 한꺼번에 주겠다. 자, 이 하중을 한꺼번에 주겠다. 1초로 바꿔서 계산해 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커브는 이렇게 쭉 한 번에 주겠죠. 줘보니까 수렴이 바로 됐어요. 그리고 결과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해석이나 앞에서 본 해석이나 이 해석이나 둘 다 선형 정적 해석이라는 의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플랫폼에서 스태틱 스텝은 입력값에 따라서 선형 해석일 수도 있고 비선형 해석일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비선형 해석이 좀 해봐야 되겠죠. 아까 전에는 솔리드웍스 모델을 활용했으니까 이번에는 플랫폼에 제 동료가 모델링해놓은 모델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롤에서 특정한 앱을 실행해서 시뮬레이션 스터디 이름을 정해줍니다. 자, 플랫폼 내에서는 오브젝트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죠. 시뮬레이션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일단 메시는 빈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채워야 될 항목들이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자, 일단 빈 메시를 만들어주고 아까는 헥사 메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3일체 요소로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트가 두 개였었죠. 버클과 클립이 두 개 있었는데 자, 버클과 클립에 대해서 이 두 개의 파트를 해석에 포함시키겠다라고 저는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두 번 클릭으로 3일체 요소를 생성했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메시가 디스플레이 되겠네요. 자, 메시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오메트리랑 좀 겹치니까 저 메시가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데 좀 이따가 지오메트리는 좀 하이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메시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메시 밀도가 마음에 또 들지 않아요. 좀 더 조밀하게 하고 싶어서 생성하고 난 다음에 피처 트리에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1.5mm로 재설정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은 메시만 디스플레이한 상태네요. 자, 이 해석은 뭐냐면 위에 있는 클립이 아래에 있는 버클로 쭉 내려가면서 탈칵 당기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정적 해석이죠. 정적 해석이기 때문에 관성의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해석입니다. 자, 내가 이제 아래쪽으로 눌러주기 위한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플링을 통해서 지금 선택한 서페이스 중간쯤에 이와 같은 커플링을 생성해 줍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경계 조건도 줄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래쪽으로 몇 미리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강제적으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재료 모델이 필요하죠. 물리적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ABS 재질로 이 두 개 모두 파트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해서 ABS 재질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쉬와 재질을 설정했고 어떠한 커플링이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주제인, 오늘의 주제인 스택트 스텝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1 정도로 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는 하중을 강제 변이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야, 초반에는 10%만 줘봐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작게 주느냐? 그래야 컨버전스 된 수렴된 솔루션을 얻기 쉽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 버클의 아래쪽에는 강제 구속을 해주고 이제 아래쪽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연직 하방형의 디스플레이스먼트만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은 구속을 좀 잡아주겠습니다. 자, 저는 Z 방향으로 밀어줄 텐데 나머지 방향은 모두 구속을 해줍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하중을 주는데 여기서는 포스를 주지 않고 얘가 클립이 얼만큼 밀리면 장기지라고 생각을 해서 한 14mm 정도만 강제 변이를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특정한 서페이스면에 주지 않고 아까 설정했던 커플링에 가해주게 되면 이 14mm라고 하는 강제 변이 하중이 이 면에 고루 퍼지게 돼서 이 클립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자, 그러면 나는
분명히 강제 변이 하중을 주었는데 오른쪽 트리에서는 로드는 비어 있네요. 여기는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접촉 해석을 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클릭과 버클이 접촉이 일어나는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바쿠스 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제너럴 컨택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야, 나는 제너럴 컨택을 쓸 테니까 플랫폼 네가 서페이스를 알아서 디텍팅해서 컨택 인터페이스를 잡아줘라고 선언한 겁니다. 간단하게 한 3초 만에 컨택은 정의를 해버렸네요. 자, 이 하중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제 변이 자체가 하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중이 없어 보여도 해석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플랫폼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대 맥시멈 144코어까지 가능한데요. 일단 저는 8코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로케이션을 나는 클라우드에서 돌릴래 라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한 8코어 정도 간단한 해석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브밋을 하게 되면 이 해석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넘어가서 클라우드에 있는 장비가 이와 같은 비선형 해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숫자들이 조금 더 좀 해석하기 어렵게 난해하게 분포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커브 형태도 좀 이상하게 나오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 별도의 슬라이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눌렀던 부분은 힘의 평형을 찾기에 좀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좀 힘들어했던 구간을 나타내는 것인데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릭과 버클이 어떻게 인터랙션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컷뷰를 통해서 일단 본미세스 스트레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미세스 스트레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중 중분에 따라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군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저는 메쉬를 띄워놓고 보는 걸 좋아하니까 메쉬를 플러드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석은 비선형 정적 해석이자 컨택 해석이죠. 그러면 컨택의 해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컨택 인근에 발생하는 압력과 그 인근의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까 해석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 인터액션 되는 부분에 프레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버클을 너는 좀 보이지 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렇게 프레셔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지금 우리는 비선형 정적 해석을 했는데 자, 이 경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경우에는 하중이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선형 정적 해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F 하중은 비선형 해석에서 어떻게 준다고 했죠? 조금씩 늘려준다고 했죠. 조금씩 늘려줍니다. 자, 0.1이니까 10%, 10%씩 늘려가는데 갑자기 플랫폼이 0.15로 또 더 늘려줍니다. 수렴이 잘 되나 보네요. 그래서 쭉쭉 이렇게 넘어가다가 갑자기 어느 특정 부분에서 이건 뭐 아닌데? 이러면서 인크리먼트, 하중의 중분량을 확 줄여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는 접촉이 발생해서 힘의 평형 방정식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수렴회를 찾기 위해서 이 인크리먼트를 솔버가 자동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능을 플랫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수렴이 잘 안 되니까 수렴이 잘 안 됐다가 겨우겨우 여러 번 이터레이션을 해서 평형점을 찾고 난 다음에 안정화된 이후에 해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터레이션 여기 보면 이퀄리브리움이 평형 이터레이션이 있고 디스컨티뉴이티 이터레이션이 있는데 이 부분은 힘의 전체적인 평형을 맞추기 위한 거고 이 부분에 있는 따라 나와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접촉 인근에서의 평형을 찾기 위한 이터레이션 횟수입니다. 자, 이 숫자를 보면 5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내가 5번째 인크리먼트 하중을 이렇게 늘리다가 요만큼 비율로 늘렸을 때, 이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접촉 부근에서 5번의 이 K와 X가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보았지만 그냥 막연히 뭘까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던 분들은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비선형 정적 해석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석적으로도 좀 알아보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뭐 아주 자세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던 결과 중에 본미세스 스트레스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뭔지 좀 한 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알고 계시죠? 이와 같은 인장 시편이 있고 힘을 들이면 쭉 늘어나죠. 이것을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느리다 보면 이런 구간이 나타나게 되죠. 내가 느리는 것과 발생하는 응력이 아주 선형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기울기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엘라스틱 모듈러스, 영스 모듈러스, 우리말로는 탄성계수라고 하죠. 이 영역을 벗어나서 더 느리게 되면 다시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항복점, 일드 포인트고 우리는 일드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리고 강도적인 측면에선 일드 스트렝스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느려볼까요? 좀 더 느리면 이 시편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치까지 갔다가 쭉쭉 네킹이라는 현상이 발생해서 뚝 끊어져 버리죠. 얘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을 극한 인장 강도라고 하고 이와 같이 파단되는 지점의 강도를 프랙처 랭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일라스틱 스트레인, 플라스틱 스트레인, 토탈 스트레인입니다. 우리가 재료학 시간에 배우는 매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알고 있고 내가 구조 해석을 했는데 250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최대 발생 응력이 250메가파스칼이군. 그런데 인장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재료의 항비 공력이 200메가파스칼이네. 그러니까 넘어버렸죠. 그럼 넘었다는 거는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건데 그럼 소속 영역으로 가서 이 구조물이 영구적인 데미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페일리어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인장 테스트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되는 스칼라 값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조 해석을 하는 3차원 물체는 이와 같은 인장 시편 테스트에서 얻은 스트레스와는 형태가 다르죠. 엄밀히 따지면 9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스트레스 텐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구조 해석을 하면 응력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지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스트레스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죠. 자, 한편 요 우측에 있는 응력 텐서에 대한 컨셉에 대한 또 다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나 과학자나 수학자들이 이게 이래서 안 된다. 우리가 실험 결과가 있는데 그 해석 결과랑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 인장 실험에서의 응력과 비교할 수 있는 응력의 개념을 고안해보자라고 이제 머리를 맞대기 시작합니다. 즉 3차원 능력 상태를 1차원 인정 실험과 비교할 수 있도록 텐서가 아닌 스칼라 형태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모은 것이죠. 그 가운데서 본미세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연성 재료의 항복은 3차원에서의 최대 전단 변형 에너지가 단축 인장 테스트에서의 최대 전단 변형 에너지와 같아질 때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수식을 만들었고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합당함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 웨비나에서는. 자, 이 시그마 1, 2, 3는 주응력이고요. 시그마 1, 1, 2, 2는 스트레스 텐서예요. 자, 구조 해석을 하면 텐서 형태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주응력으로 뽑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와 같이 3차원의 텐서의 형태로 나타난 것들을 오른쪽에 있는 단축 테스트에서 얻은 일드 스트레스, 항복 스트레스와 비교할 수 있도록 양쪽 다 스칼라 형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처럼 3차원 응력 상태를 가공해서 어떠한 응력을 뽑아내고 단축 인장 테스트의 일드 테스트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미세스 크라이테리아, 본미세스 페일리어 크라이테리언 또는 맥시멈 디스토션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익숙한 용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항을 뭐라 그러냐면 본미세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응력은 텐서인데 이게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일드 스트레스와 거의 등가의 영역으로 취급해서 치기 때문에 또는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라고도 부릅니다. 자, 우리가 맨날 써왔던 본미세스 스트레스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3차 응력 텐서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스칼라 형태로 비교한다. 그러기 위해서 본미세스가 주장했던 맥시멈 디스토션 에너지를 통해서 평가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구조 해석을 바라볼 때 훨씬 풍성하게 좀 불안함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본미세스 스트레스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있는 응력과 이 응력을 바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드 포인트가 넘어가면 이거는 소속 영역으로 넘어가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예제로 돌아가서 아까 비선형 정적 해석에 대한 컨텐츠는 다루었고 스트레스를 볼 때 이렇게 봐야 합니다. 나는 3차원 모델에 대해서 비선형 해석을 했는데 계산의 결과인 응력 텐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 재료의 단축 인장 테스트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플랫폼 롤이 스칼라 형태로 변환하여 나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응력 결과를 볼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쳐다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할 때 본 미세스 스트레스를 항상 보지만 이것의 비하인드 스토리스,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응력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응력 결과 이제 본 미세스 스트레스를 뽑았어요. 그러면 저만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동료들에게 공유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방금 제가 계산했었던 두 개의 해석 시나리오를 플랫폼에 있는 북마크에 집어넣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저는 플랫폼 브라우저 상태에서 그냥 네이버 다음을 띄워놓듯이 그냥 인터넷 창에서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떠한 시뮬레이션 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공유 대시보드를 통해서 내가 수행했던 해석을 마음껏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 수행했던 해석 결과 두 개를 다 보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 선형 해석 결과를 한번 볼게요. 한번 살펴보니까 스트레스를 보고 싶은데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자, 그러면 클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클립을 한번 보면 지금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응력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플랫폼, 브라우저 상태에서 우리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대시보드에 우리 동료를 초대해서 보게 된다면 손쉽게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겠죠.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PLM 사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석을 했다고 하면 내가 해석한 지오메트리와 메쉬와 시나리오와 그리고 모든 결과들이 한 번에 엮어서 트리 형태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약 50분 동안 저희들은 비선형 정적 구조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편 이 비선형 정적 해석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여기 스태틱스 2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플랫폼 내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스텝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은 정말 많은 것을 전달한 것 같지만 스태틱 스텝 하나만을 전달한 겁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 솔리드웍스 공식 파트너사에 문의를 하시면 거기에 계신 엔지니어 분이나 아니면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추후에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아바쿠스 그리고 아바쿠스 기반의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스트럭처럴 롤 오늘 소개했었죠. 이런 것들을 제너럴 FEM 솔루션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시고 구조물을 보강하거나 최적 형태를 뽑아내시기도 하죠. 오늘 이론적인 내용도 살짝 다뤘는데 약간 부족하다 싶으시다가 생각이 들면 솔리드웍스 코리아에 보면 시뮬레이션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이 있는데 한글로 시뮬레이션 에스프레소라고 치시면 이와 같은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축약하여 오늘 이론적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궁금증이 더 있으시다면 각각의 영상을 조금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알아본 것들에 대해서 랩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과 디스크리트 매스매티컬 모델. 미분 방정식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과감하게 이와 같은 매트릭스와 벡터의 폼으로 이러한 지혜 방정식을 뽑을 수 있다. 구조 해석 문제에 대해서 뽑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스태틱과 다이나믹은 이너시아 에펙트를 포함하지 않느냐에 대한 여부라고 말씀드렸죠. 비선형은 재료 비선형, 경계 조건 비선형, 기하학적 비선형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정적 해석에서는 얘네들 날아가고 K가 변하게 하는 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도구로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구조 해석 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그젠플 시뮬레이션으로서 플랫폼이 제공하는 스태틱 스텝을 활용했는데 하나는 리니어 스태틱의 결과로 나타났고 하나는 난리니어 스태틱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는 본 미세스 스트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